게임의 여왕 제9장. 며칠 후에 그들은 간소한 결혼식을 올렸다. 하객이라고는 데이비드 블랙웰 단 한 사람뿐이었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제이미 맥그리거는 착잡한 심정이었다. 그동안 그는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거나 통제하면서 살아오는 것에 익숙해졌는데 이젠 그가 조종받는 사람으로 입장이 바뀐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마거릿을 흘끗 쳐다보았다. 마거릿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는 그녀의 정열과 자유분방함에 대해 애써 떠올려 보았으나 그것은 더 이상 그의 감정을 뜨겁게 하지 못했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추억에 불과한 것이었다. 과거에 그는 그녀를 안가품의 도구로 사용했으나 이제 그녀는 그의 핏줄을 낳아준 부인이었다. 목사가 말했다. 자, 이제 남편과 아내가 됨을 선언하노라. 신부에게 키스하시오. 제이미는 앞쪽으로 몸을 굽혀서 가볍게 그의 입술을 마거릿의 뺨에 갖다 댔다. 집으로 갑시다. 그의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제이미는 한쪽에 있는 침실을 마거릿에게 보여주었다. 여기가 바로 당신의 침실이요. 알겠어요. 가정부를 한 명 더 고용하겠소. 그리고 텔리 부인이 제이미를 돌보게 될 거요. 만약 더 요구할 것이 있다면 데이비드 블랙웰에게 말하도록 하시오. 마거릿은 제이미가 그녀를 하찮게 여기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마치 하인처럼 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다. 내 아들도 이젠 이름을 갖게 되었어. 그것이면 충분해. 제이미는 저녁을 먹으러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마거릿은 그를 기다렸으나 결국은 혼자서 식사를 해야만 했다. 그날 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집안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러다가 새벽녘에야 비로소 수면을 취할 수가 있었다. 그때 그녀가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은 제이미가 아그네스 부인의 집에서 어떤 여자를 골랐을까 하는 것이었다. 그들이 결혼식을 올린 뒤에도 그들의 사이는 변함이 없었지만 클립드리프트 시민들과 그녀와의 관계는 놀랄만한 변화가 있었다. 하룻밤 사이에 마거릿은 처량한 신세에서 클립드리프트의 사회적 지도층이 된 것이다. 그곳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생계를 제이미 맥그리거와 크루거 브렌트사에 의지하고 있는 형편이었고, 만일 마거릿 반 데르메르베가 제이미 맥그리거에게 필요한 존재라면 그녀 역시 그들에게 필요한 존재였다. 마거릿이 아기 제이미를 데리고 소풍을 나갈 때면 사람들은 미소와 허풍스러운 인사로 마거릿의 환심을 사려고 했다. 또한 여기저기에서 그녀에게 초청장을 보내왔다. 그녀는 수많은 자선 식사 모임에 초대받았으며 사람들은 그녀에게 시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부탁하기도 했다. 제이미는 그의 아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집에 오는 것 같았다. 마거릿에 대한 그의 태도는 매우 정중한 편이었다. 그러나 그 정중함에는 차가움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그의 냉정한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냈다. 그러나 그녀는 가끔 스스로에게 혐오감을 느꼈다. 그녀의 자존심은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 그녀는 아직도 자신이 제이미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언제나 그를 사랑할 거야. 하느님, 도와주소서. 제이미는 3일간의 출장을 케이프타운에서 보내고 있었다. 그가 로열 호텔에서 나오자 제복을 착용한 흑인 마부가 말했다. 마차를 타시겠습니까, 손님? 아니, 난 걷겠네. 판다가 당신이 탈지도 모른다고 말했는데요. 제이미는 멈춰서서 그 남자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반다? 그래요, 맥그리거 씨. 제이미는 마차에 올라탔다. 마부가 채찍을 3개 휘두르자 마차가 출발했다. 제이미는 마차의 뒷좌석에 앉아 반다와 그의 용기, 그리고 그들 간의 끈끈한 우정을 생각했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반다를 찾아내기 위해서 수차례 시도를 해봤으나 모두가 허사였다. 이제 그는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친구를 만나러 가는 중이었다. 마부는 선창가 쪽으로 말머리를 돌렸다. 그리고 제이미는 이내 그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었다. 17분 뒤에 마차는 제이미와 반다가 언젠가 남이부에 침투하기 위해 그들의 계획을 세웠던 창고 앞에서 멈췄다. 그때 우리는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바보들이었어. 제이미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는 마차에서 내려서 창고로 다가갔다.
반다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제이미는 정장을 하고 셔츠와 타이를 메고 말쑥한 모습으로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옛날의 모습과 똑같았다. 그들은 서로가 이를 드러내고 웃으면서 조용히 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포옹했다. 얼굴이 좋아 보이는데? 제이미가 미소 지었다. 반다가 고개를 끄덕거렸다. 괜찮게 지내는 편이지. 내가 이야기하던 농장을 사들였다네. 나는 이제 아내와 두 아들을 거느린 가장이 되었어. 그리고 말과 타조를 기르고 있고 타조라니? 타조의 깃털은 많은 수입을 얻게 해준다네. 저런, 자네 가족들을 만나보고 싶군, 반다. 제이미는 순간 스코틀랜드에 있는 가족을 생각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가족을 그리워했는가를 생각했다. 그는 벌써 4년간이나 집을 떠나 있었다. 자네를 찾으려고 무진 애를 썼다네. 그동안 몹시 바쁘게 지내왔어, 제이미. 반다가 가까이 다가왔다. 자네에게 미리 경고를 해서 자네가 주의하도록 해야 했었는데 자네에게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있어. 제이미가 물끄러미 그를 쳐다보았다. 문제라니? 남이브 광산의 책임자로 있는 한스 짐머만이라는 자가 있는데 아주 성질이 고약한 놈이야. 노동자들은 그를 미워하고 있어. 그래서 그들은 동맹 파업을 준비하고 있지. 만일 그들이 동맹 파업을 일으키게 된다면 자네의 경비대가 그들을 저지하겠지. 그러면 소요 사태가 일어날 걸세. 제이미는 반다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자네 존 탱고 자베브라는 사람 아나? 물론이지. 그는 정치 지도자이지. 나는 그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다네. 그 사람은 폭동을 선동하는 일을 해왔어. 내가 그의 추종자 가운데 하나라네. 제이미가 고개를 끄덕거렸다. 알았네.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겠네. 제이미가 약속했다. 좋아. 자넨 이젠 권력을 가진 친구가 됐군. 어쨌든 난 기쁘네. 고마워, 반다. 그리고 자네는 잘생긴 아들 녀석도 갖고 말이야. 제이미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다. 자네 그걸 어떻게 아나? 나는 내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에 관심이 많다네. 반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이미, 난 가봐야 할 회의가 있다네. 남이브의 일들이 잘 해결될 것이라고 그들에게 얘기하겠네. 그래, 주의해서 살펴보지. 그는 덩치 좋은 흑인을 따라 창고에서 나왔다. 언제쯤 자네를 다시 만나보게 될까? 반다가 미소 지었다. 나는 항상 자네 주변에 있겠네. 자네도 나를 쉽게 잊어버릴 수 없을 거야. 그리고 반다는 가버렸다. 제이미가 클립 드리프트에 돌아왔을 때 그는 데이비드를 찾았다. 남이브 광산에서 어떤 성가신 분쟁 같은 것이 있었나, 데이비드? 아닙니다, 사장님. 그는 멈칫거렸다. 하지만 저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책임자, 한스 짐머만이라는 자 말이야. 그가 노동자들을 혹사시키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해. 만일 그가 그따위 짓을 하고 있다면 그 행위를 중지시켜 자가 직접 올라가 보도록 해. 내일 아침에 출발하겠습니다. 남이브의 다이아몬드 광산에 도착한 데이비드는 경비대원들, 노동자들과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의 이야기는 그를 격분시켰다. 그는 한스 짐머만을 만나러 갔다. 한스 짐머만은 키가 2m에 달하고 체중은 무려 136kg이나 나가는 거구였다. 그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축 늘어진 볼은 그를 더욱 탐욕스럽게 보이게 했다. 그는 데이비드 블랙웰이 지금까지 보아온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혐오감을 주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 그러나 그 사람은 크루거 브렌트사에 고용된 가장 실력 있는 감독들 가운데 하나였다. 데이비드가 들어섰을 때 그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었다. 짐머만은 일어나서 데이비드와 악수를 교환했다. 만나게 되어서 기쁩니다, 데이비드 씨. 오시기 전에 연락을 주셨다면 더 좋았을 텐데. 데이비드는 이미 자신의 도착 소식이 짐머만의 귀에 들어갔음을 확인했다. 위스키? 아니요, 고맙소. 짐머만은 몸을 의자 뒤로 기대고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뭘 도와드릴까요? 사장님 마음에 들 만큼 충분한 다이아몬드를 파내지 않았습니까? 두 사람은 암묵적으로 남이브 광산에서의 다이아몬드 생산 실적이 우수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 나는 회사 내에서 내 광산에 있는 카파레인들로부터 누구보다도 많은 노동력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짐머만이 자기 자랑을 늘어놓았다. 이곳에서의 근로 조건에 대한 불만 사항을 들었소. 짐머만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어떤 불만 말인가요? 이곳에 있는 노동자들이
혹사당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짐머만은 벌떡 일어나서 놀라울 정도로 민첩하게 움직였다. 그의 얼굴은 노여움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여기에서 그런 일은 없소. 본사에는 순멍청이 같은 작자들이 앉아 있군요. 그리고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까? 내 말을 들어보시오. 나는 이 회사 내에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다이아몬드를 더 많이 생산해내고 있소. 당신 왠지 아시오? 왜냐하면 여기서 나는 저 바보 자식들을 호되게 다그치기 때문이오. 다른 광산에서는 매달 59실링을 노동자들에게 지불하고 있어. 그런데 이곳은 매달 50실링을 노동자들에게 지불하고 있어. 내가 당신들에게 상당량의 이익을 가져다 준 것을 이런 식으로 갚겠다는 겁니까? 이익만 많이 올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제이미 맥그리거 씨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임금을 인상하도록 하시오. 짐머만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못마땅해 할 것 없소. 결국 그것은 사장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오. 그리고 나는 당신이 작업 도중에 채찍을 많이 휘둘러댄다고 들었소. 짐머만이 씩씩거리며 코웃음을 쳤다. 제기랄, 원주민들은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가죽은 너무나 두꺼워서 그 망할 놈의 채찍질 따위에 아랑곳하지 않는단 말씀입니다. 그것은 단지 그 녀석들을 위협하는 구실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노동자 셋을 채찍질해서 죽게 만들었다는 겁니까? 짐머만 씨? 짐머만은 양 손바닥을 내어 보이며 어깨를 으쓱했다. 그런 일을 갖고 뭘 그러십니까? 그 사람은 마치 잔인한 악마 같았다. 만일 이곳에서 계속 골칫거리가 생긴다면 당신은 해고될 것이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데이비드는 더 큰 소리로 말을 이었다. 앞으로는 노동자들에게 인간적인 대우를 해주란 말이오. 당신에게 내려지는 첫 번째 지시사항은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당장 중단하라는 것이오. 나는 그들의 생활거주지를 조사해봤소. 그들은 순박한 사람들이오. 그들에게 돈을 벌게 해주시오. 한스 짐머만은 그를 노려보았다. 그의 커다란 주먹이 부르르 떨렸다. 또 다른 지시 사항이 있습니까?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3개월 뒤에 다시 들리겠소. 만일 내가 지시한 게 못마땅하면 다른 회사의 일자리를 찾아보는 게 좋을 거요. 잘해보시오. 데이비드는 돌아서서 그곳을 나왔다. 한스 짐머만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사기느라 오랫동안 그곳에 서 있었다. 바보 같은 녀석. 외국인 주제에 그는 생각했다. 짐머만은 보어인이었다. 그의 아버지도 남아프리카의 네덜란드 이주민인 보어인이었다. 토지는 그들에게 속해 있었고 흑인들은 그들을 시중들기 위해 그곳에 와 있었던 것이었다. 그는 만일 신이 그들을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게 하려 했다면 그들의 피부를 까맣게 만들어 놓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제이미 맥그리거는 도대체 그들로부터 무엇을 기대한다는 말인가? 한스 짐머만은 좀 더 용의주도하게 일을 처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남이부에서 책임자가 누군가를 노동자들에게 확실히 보여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크루거 브렌트사는 중요한 시기에 있었으며 제이미 맥그리거는 많은 시간을 회사 일에 빼앗기고 있었다. 그는 캐나다 소재의 제지 공장과 오스트레일리아의 조선소를 매입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제이미는 날이 갈수록 자신을 닮아가는 아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다. 제이미는 지나칠 정도로 그의 아들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긴 여행을 떠날 때면 그의 아들을 데리고 가고 싶어 했다. 그러나 마거릿은 그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 아이는 여행하기에는 너무 어려요. 좀 더 크면 당신과 함께 외출할 수 있을 거예요. 만일 당신이 그와 함께 있고 싶으시다면 여기서 아기를 보도록 하세요. 어느새 아들은 두 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다. 제이미는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가를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한편 마거릿은 지난 2년간의 시간이 너무나 지루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제이미는 손님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같이 하곤 했다. 그때마다 마거릿은 상냥한 안주인 역할을 해냈다. 다른 남성들은 그녀가 재치 있고 총명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모두가 그녀와의 대화를 즐거워했다. 그녀는 그 가운데 몇몇 남자들이 정말 그녀를 매력적인 여성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공공연하게 표현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는 제이미 맥그리거의 아내였기 때문이었다.
마지막 손님이 돌아가고 나면 마거릿은 제이미에게 묻곤 했다. 오늘 밤 즐거웠나요? 제이미는 변함없이 대답했다. 좋았어. 잘 자구려. 그리고 아기를 보고는 이내 방에서 나가버렸다. 1890년까지 클립 드리프트는 제이미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번영했다. 3년간이나 그는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그 사이 클립 드리프트는 세계 도처에서 줄지어 몰려오는 투기꾼들로 완전한 신흥도시가 되었다. 그들은 단지 누더기 조각만을 걸친 채 빈털터리로 그곳에 왔다. 제이미는 세광산의 이익의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그들에게 식량과 집 등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있었다. 그는 수십 개의 금광과 다이아몬드 광산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의 이름과 명성은 점점 높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제이미는 킴벌리에서 대규모 다이아몬드 광산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인 으비어즈의 대리인의 방문을 받았다. 뭘 도와드릴까요? 제안을 하나 할까 하고 왔습니다. 맥그리거 씨. 드비어즈 씨는 당신에게 돈을 주어 광산 일에서 손을 떼게 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가격을 제시해 보시오. 그 제안은 한순간 제이미의 판단력을 마비시켜버리는 듯했다. 제이미는 이를 드러내고 싱긋 웃으면서 말했다. 당신 회사는 얼마나 됩니까? 내가 사지요. 데이비드 블랙웰은 점점 더 제이미에게 중요한 존재가 되어갔다. 제이미 맥그리거는 어린 미국 소년에게서 과거의 그와 비슷한 점들을 느낄 수 있었다. 데이비드는 정직했고 총명했으며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다. 제이미는 데이비드를 그의 서기로 만들었다. 다음엔 그의 개인 비서로 임명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21살이 되었을 때 그를 총지배인으로 임명했다. 데이비드 블랙웰에게 제이미 맥그리거는 양아버지와도 같았다. 데이비드의 친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 병원을 알아봐주고 입원비를 치른 것도 다름 아닌 제이미였다. 그리고 데이비드의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제이미 맥그리거는 모든 장례식 준비를 도맡아 했었다. 5년간이나 데이비드는 크루거 브렌트사를 위해 일해왔다. 그는 그가 알았던 어떤 사람보다도 제이미를 존경하게 되었다. 그는 또한 제이미와 마거릿 사이의 문제를 알고 있었다. 그는 두 사람 모두를 좋아했다. 그러나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야. 내 일은 최선을 다해서 제이미를 돕는 것뿐이야. 제이미는 그의 아들과 더욱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야외로 소풍을 나가곤 했었다. 어느덧 제이미는 6살 생일을 맞이했다. 그때 제이미가 말했다. 다음 주에 너를 케이프타운에 데려가서 진짜 도시라는 것이 어떤 곳인가를 보여주마. 엄마도 우리와 함께 가는 거예요? 엄마는 바빠. 여행은 우리 남자들끼리 가는 거야. 어때? 어린 제이미는 엄마와 잠시나마 떨어질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팠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를 알지 못했다. 그들은 제이미의 전용 열차를 타고 여행을 떠났다. 1891년까지 철도는 비용이 비싸지 않고 빨랐기 때문에 남아프리카에서는 뛰어난 운송수단이었다. 그의 개인 열차는 그 자신을 위해 주문 제작된 것으로 길이가 22m나 됐고 12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4개의 특등실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집무실로 사용될 수 있는 큰 객실, 식당과 바, 모든 설비를 갖춘 주방 등이 자리 잡고 있었다. 특등실은 노쇠로 만든 침대와 넓은 창이 갖추어져 있었다. 승객들은 모두 어디 있나요? 승객은 우리가 전부야. 이건 너의 기차야. 어린 제이미는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지는 대지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래서 여행 중 대부분의 시간을 창문에 바짝 붙어 지냈다. 이것은 신이 주신 땅이란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을 귀중한 광물로 꽉 채워 놓으셨단다. 그리고 그것들은 누군가에게 발견되기를 기다리며 조용히 묻혀 있어. 지금까지 찾아낸 것은 시작에 불과해, 제이미. 그들이 케이프타운에 도착했을 때 어린 제이미는 겁을 먹었다. 제이미는 그의 아들을 맥그리거 해운으로 데려가서는 하역 작업을 하고 있는 수십 척의 선박을 가리켰다. 저기 보이지? 저것들이 모두 우리 것이란다. 그들이 클립 드리프트로 돌아왔을 때 어린 제이미는 그가 보았던 모든 것을 마거릿에게 이야기했다. 도시 전부가 아빠 거야. 엄마도 좋지? 엄마는 다음번에 가봐. 어린 제이미는 감탄했다. 마거릿은 아들을 꼭 껴안았다. 그러자꾸나.
그 후 제이미는 며칠 밤을 밖에서 보냈다. 마거릿은 그가 아그네스 부인 댁에 있다고 짐작했지만 확인할 길이 없었다. 다만 마거릿은 그 여자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마거릿은 그녀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도시에서 소일거리를 찾기로 했다. 그녀는 새로운 교회당을 축조하기 위한 기금을 조달했으며 비참한 채굴꾼들의 가족을 돕기 위한 사회사업을 시작했다. 그녀는 남편에게 그의 전용 기차로 노동자들을 무료로 태워달라고 부탁을 했다. 무슨 소리야? 그들이 왔던 길로 걸어서 가면 될 거 아니오? 그 말을 듣고 제이미가 언성을 높였다. 그들은 걸어갈 만한 처지가 못 돼요. 그리고 만일 그들이 머물러 있게 되면 신은 그들을 먹이고 입히는 데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요. 좋아. 하지만 그것은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제이미가 투덜거렸다. 고마워요, 제이미. 제이미는 마거릿을 쳐다보았다. 그는 그녀가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마거릿은 누구한테 시집갔어도 좋은 아내가 될 수 있었을 거야. 제이미가 몰래 집을 사서 들어앉힌 여자는 아기 축하연에서 마거릿의 옆에 앉아있던 깜찍한 매춘부 맥이었다. 그렇다고 제이미가 맥이를 마거미처럼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맥이는 이제 막 20이 넘은 싱싱한 몸매, 약간은 오만한 듯한 태도와 금발머리를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잠자리에선 마치 호랑이와도 같았다. 제이미는 그녀를 차지하는 대가로 아그네스 부인에게 많은 돈을 주어야만 했다. 그리고 그는 매기에게도 후한 돈을 주었다. 제이미는 매기의 집을 조심스럽게 드나들었다. 그것은 항상 남의 눈에 띄지 않는 저녁 때에 이루어졌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목격했다 하더라도 그들 중 어느 한 사람도 그것에 대해 언급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곳은 제이미 맥그리거의 도시였으며 그는 하고 싶은 모든 행동을 할 수 있었다. 어느 날 제이미는 쾌락을 기대하고 매기의 집으로 갔지만 매기는 기분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커다란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의 풍만한 가슴과 부드러운 황금빛 음부가 장밋빛 가운 아래로 비쳤다. 나는 이 망할 놈의 집구석에 갇혀 지내는데 신물이 났어요. 내가 노예나 다를 바가 뭐란 말이에요. 최소한 아그네스 부인 댁에서는 노상 신나게 떠들어댈 수나 있었지. 당신은 여행 갈 때 왜 나를 데리고 가지 않는 거죠? 내가 설명했잖아, 맥이. 난 그럴 수 없어. 그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잠옷을 풀어헤친 채로 그의 앞에 당장이라도 싸울 듯한 자세로 우뚝 섰다. 내 어처구니가 없어서. 당신은 아들을 어디든지 데려가잖아요. 내가 당신 아들만큼 소중하지 않단 말이에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감돌았다. 그는 술병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서 브랜디를 병째 들이켰다. 제이미가 과음을 하는 것은 그것이 4번째였다.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매기가 절규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단지 이 썩어 죽을 놈의 엉덩이를 가지고 몸 팔아먹고 사는 계집일 따름이라고요. 그녀는 머리를 뒤로 젖히고 조롱하듯이 웃어댔다. 스코랜드 사람은 아주 품행이 단정하다던데. 스코랜드가 아니고 스코틀랜드야. 제기랄, 자꾸 내 흠을 잡아야 되겠어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형편없어 보이겠죠. 당신이 내 아버지이기나 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집어치워버리는 것이 어때요? 제이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당신 내일이라도 당장 아그네스 부인의 술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 당신이 간다고 그 여자에게 말하지. 그는 모자를 집어들고 문 쪽을 향해 걸어갔다. 이런 식으로 나를 없애버리지는 못해. 이 개자식 같으니라고. 그녀는 성난 표정으로 그를 쫓아갔다. 제이미는 문가에 멈추어 섰다. 이미 끝난 얘기야. 그리고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어느 순간 그는 불안정하게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아마도 4잔 넘게 브랜디를 마신 것 같았다. 그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있던 매기의 발가벗은 육체를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가 발가벗은 육체를 드러내놓고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평상시 그녀는 그를 가지고 장난을 치거나 그가 몸이 달아서 그녀를 탐하고 싶어 할 때까지 그녀의 달콤한 혓바닥으로 그의 육체를 어루만지거나 쓰다듬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뜨거운 사랑의 유희를 시작했었다. 현관에 들어서자 제이미는 마거릿의 침실을 지나 그의 방으로 걸어갔다.
그런데 마거릿의 침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도 자지 않고 있었다. 제이미는 갑자기 얇은 잠옷을 걸치고 잠자리에 누워있을 마거릿을 마음속으로 상상해보기 시작했다. 어쩌면 마거릿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있을지도 몰랐다. 그는 오렌지 강가의 나무 아래서 버둥거리면서 몸부림치던 그녀의 육체가 얼마나 풍만하고 풍요로웠는가를 기억해 보았다. 술의 유혹이 그를 잡아당기는 것처럼 그는 마거릿의 침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침대에서 등잔 불빛에 독서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놀라움에 가득 찬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제이미, 뭐 잘못된 게 있어요? 내 마누라와 사랑을 나누는 게 뭐 잘못됐소? 그의 말소리는 분명치 않았다. 그녀는 우윳빛 살결이 비치는 잠옷을 입고 있어서 제이미는 그녀의 풍만한 가슴을 볼 수가 있었다. 정말 탐나는 몸매를 가졌군. 그는 옷을 벗기 시작했다. 마거릿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눈이 둥그레졌다. 당신 뭘 하려는 거예요? 제이미는 문을 발로 차서 닫고는 그녀에게로 걸어왔다. 순간 그는 그녀를 침대 위로 던져놓고는 발가벗은 몸으로 그녀 곁에 누웠다. 아, 당신을 갖고 싶어 마거릿. 취한 상태에 있던 그는 그가 정말로 원한 것이 마거릿이었는지 어쨌는지를 확실히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귀여운 재물이었다. 제이미는 허벅지를 꽉 조이고서 제 안에서 팔을 휘젓고 있는 그녀를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과 함께 그녀는 자신의 몸을 열었다. 그리고 그를 끌어안았다. 아, 내 사랑. 내 사랑 제이미. 당신이 몹시 그리웠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제이미는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아침에 매기에게 아그네스의 술집으로 돌아갈 필요 없다고 전화하겠어. 다음 날 아침 마거릿이 깨어났을 때 그녀는 혼자였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도 제이미의 강렬한 남성의 기운을 그녀 안에서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가 난 당신을 원해 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했다. 그녀는 충만한 열정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다. 그가 그녀를 사랑해 주었다. 그것은 긴 고통과 외로움과 모욕을 한 번에 씻어내 주었다. 마거릿은 하루 종일 환희 속에서 보냈다. 노래를 흥얼거리며 목욕을 하고 머리를 감고 어느 드레스가 제이미에게 자신을 가장 예뻐 보이게 해줄 것인지 고민했다. 그리고 그녀는 제이미가 가장 좋아하는 요리를 준비했다. 그녀는 그날 밤이 완벽한 저녁이 되기를 바랐으나 제이미는 돌아오지 않았다. 마거릿은 새벽 3시가 될 때까지 자지 않고 서재에 앉아서 그를 기다리다가 결국 홀로 잠자리에 들었다. 제이미가 다음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마거릿을 보고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들의 방으로 걸어가 버렸다. 마거릿은 얼떨떨해져서 그의 차가운 뒷모습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무심코 거울을 보았다. 거울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전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녀가 좀 더 거울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녀는 눈을 의심했다. 그녀의 맑고 깊었던 눈은 말라버린 강바닥처럼 변해 있었던 것이다.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